사랑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것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노원 FM 사람의 향기 강정실입니다. 며칠 전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아주 먹음직스러운 자두가 눈에 띄어서 사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씻어서 한 입 깨물었더니 기대하는 것과 보는 것과 다르게 달콤한 자두 맛이 아닌 약간은 떨떠름하고 신맛이 강한 자두였습니다.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지요. 5일쯤 지났을까 꺼내 먹었더니 글쎄 처음 먹었을 때 그 맛과 달리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일이 장소가 아닌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느 정도 숙성의 시간이 지나야 맛이 든다는 것을, 우리들 삶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구의 기상이변으로 올해 특히도 폭염과 폭우와 가뭄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여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참을 만한 것은 곧 9월이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우리들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주지만 한편으로는 혜택과 위로도 주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온다는 희망스러운 기다림으로 마지막 남은 여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악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사랑. 바람은 자작나무 숲에서 불어왔지만 우리는 흐드러지게 봄꽃을 피웠다. 햇빛은 찬란하게 온 세상을 비추었지만 우리는 돌아서 강물처럼 눈물도 흘렸다. 우리도 유행처럼 흘러가다 떠날까. 가던 길 가지런히 발 모으고 멈춰서면 새파란 하늘로 숨차게 달려와서 배경이 되어주는 그날의 친구들이 있어. 어깨에 어깨를 걸 때마다 햇살이 넘치는 해바라기 가득 핀 들판의 그림 한 장. 우리도 유행처럼 흘러가다 떠날까. 가던 길 가지런히 발 모으고 멈춰서면 새파란 하늘로 숨차게 달려와서
친구들 있어. 어깨에 어깨를 걸 때마다 햇살이 넘치는 해바라기 가득 핀 들판에 그림 한 장. 해바라기 가득 핀 들판에 그림 한 장. 듀오 아임의 목소리로 우리 사랑 들으셨습니다. 명작 산책. 오늘 명작 산책은 저자 엘리자베트 루카스와 그의 저서 더 늦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화해의 심리학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심리치료 상담사, 강연자, 대학 강사, 저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저자 엘리자베트 루카스. 그녀는 1942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빈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의미치료법의 창시자 빅토르 에밀 프랑클과 만나게 됩니다. 의미치료법이란 빅토르 프랑클이 창시한 실존적 심리치료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하고 정신적 건강을 찾도록 돕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미치료는 고통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삶의 가치를 깨닫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트 루카스는 프랑클과의 만남을 통해 프랑클의 이론을 바탕으로 심리치료법 로고 테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14개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연구에 응용되었습니다. 이후 루카스는 독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1973년 임상심리학자와 심리치료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1986년에는 남편과 함께 외래 심리치료 병원을 갖춘 비영리 학문연구 및 교육시설로 남독일 의미치료연구소를 맡아 운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빅토르 에밀 프랑클이 주창한 의미치료를 가르치고 응용하며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30권이 넘는 루카스의 저서는 전 세계 16개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다양한 교육 및 공식 활동을 통해 그녀는 유럽과 해외 여러 나라의 의미치료센터가 설립되는 데 기여함으로써 빅토르 에밀 프랑클의 사상이 실생활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2003년 초 남편과 함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의미치료 및 실존 분석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 더 늦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화해의 심리학 내용은 1부에서 4부까지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명작 산책에서는 1부 자신과의 갈등 부분과 함께 산책하겠습니다. 저자는 의미가 충만한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며 어떤 막다른 길을 피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슬픔보다 기쁨과 감사함이 더 많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복잡한 질문에 대해 빅토르 에밀 프랑클의 대답은 의미가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의미 있게 살았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지금 의미 있는 과제에 몰두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계획이나 비전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지닌 사람은 언제나 의미가 밀집된 실존의 한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랑클은 이러한 대답에 관련하여 의미치료 이론을 남겼으며 몸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997년 그는 죽음 앞에서 30분을 또 하나의 의미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심혈관 우회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였는데 유명한 환자를 보려고 의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프랑클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형이상학과 인간의 품위에 대해 개인 교습을 짧게 했다고 합니다. 프랑클은 그보다 50여 년 전에도 이에 못지않게 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4곳을 거치며 살아남았지만 그의 가족은 호주로 이주한 여동생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소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혼자 고향 빈으로 돌아온 프랑클은 제로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용소 체험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의 내면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끔찍한 영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전쟁 경험도 그를 죽음으로 내밀지는 못했습니다. 프랑클은 새로 선사받은 삶을 증오와 악의로 시작하는 대신 혁신적인 힘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으며 이 의미를 발견하고 파악해서 실현하는 사람은 부수적 효과로 성공을 거두고 만족을 성취하고 주변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확신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기서 의미와 자아의 관계에 대해 말해봅시다. 의미는 자아를 추진하는 엔진입니다. 의미 있는 목표는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에 따르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이끌어냅니다.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도모하는 의지만큼 사람의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미는 자아의 엔진일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 개발과 자아 발전을 위한 자격 기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잠재성을 모두 실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면 나는 사기꾼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지요. 내가 거짓을 말하면 거짓말쟁이로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면 교사로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며 누군가의 병을 치료하면 치료사로서, 글을 쓰면 작가로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적 모습이며 내가 그 모습을 실현하면 이 모든 것이 곧 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무엇이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가능하면 최상의 것, 최고로 유익한 것, 가장 고귀한 것을 선택해서 끌어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에 따르면 신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되는 것이다. 말한 대로란 바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 안에 있고 내가 지닌 가치 있는 무엇을 개발해 실현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파괴적이고 가치 없으니 실현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의미는 모든 자아 실현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의미가 집약된 실존의 한가운데로, 즉 고귀한 윤리의 기반을 둔 다채롭고 역동적이며 충만한 삶 속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갈등 완화,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담치료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저마다 다른 위치에 처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을 지녔을 때, 즉 일종의 깨어있는 상태일 때였습니다. 그러면 치료와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환자들은 자동적으로 미래를 여는 방법을 스스로 개척해 위험한 행동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고 순간의 의미에 집중하는 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정신 건강의 보물입니다. 시간이 부족해 허둥대며 혼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며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일 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고 자신을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고 또 그런 현실에 분노하고 체념하고 목숨을 잃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분명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해 미흡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면 다시 전체적으로 기분이 나빠지지요. 아무리 생산적인 압박이라도 쉴 틈 없이 지속된다면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의 의미를 지향하는 것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전구가 박혀있는 전광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구들은 우리의 가치와 관련된 기준을 나타냅니다. 그런 기준들은 보통 여러 개입니다. 이 가치체계 안에는 가족, 일, 취미와 친구들과의 만남, 건강을 비롯해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일과 그 밖에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가치를 관리하고 돌보아야 하며 그러려면 책임도 따릅니다. 우리 존재의 전광판에 그러한 전구들이 충분하다면 최상이지요. 반대로 하품이 날 만큼 지루하고 공허하다면 프랭클의 표현으로 존재의 진공 상태에 빠진다면 우리는 위험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광판에 전등이 많으면 가치 기준이 많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순간의 의미가 작동되면 전광판에 있는 하나의 전등에 불이 켜집니다. 지금은 불이 켜진 가치가 작동하는 차례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임무, 즉 의미 있다고 호출한 이 임무를 우리가 다 해내면 곧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가치의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의미의 전등이 켜져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번갈아 다른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존재의 전광판 위에 여기저기 번갈아 켜지는 의미의 불빛은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호출을 받았는지 가리켜 주는 표시등 같습니다. 전광판에서 막 불이 켜져 반짝이는 전등을 보는 사람에게는 지금 꺼져 있는 전등도 보입니다. 이 전등은 지금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당장은 무시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미를 지향한다는 것은 현재를 산다는 뜻입니다. 탄력적이면서도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산더미처럼 밀려있는 여러 과제를 조급하게 동시에 처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순서에 따라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 처리할 수 있으면 내면의 갈등이 한결 줄어듭니다. 하지만 의미의 문제에 연관시켜 이것을 쉽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몇 번 더 반복한다고 해서 누구에게 해가 되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늦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화해의 심리학 책의 일부, 자신과의 갈등과 관련한 내용에는 이 외에도 자기 지도의 잠재력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함께 나누어 보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저자가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경영해야 하므로 누구나 지도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과제를 해결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가정과 같이 조그만 조직조차 관리할 수 없으므로 인생을 무사히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자의 의도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산책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노은 FM 사람의 향기 170일의 방송은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이 향기로 기억되는 것, 그리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눈빛으로 기억되는 하지 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에